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코로나와 유동성의 파도, 금융신시대의 생존 전략 중의 일환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시장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 거시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이러한 충격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위협을 가져다 주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러한 거시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후에는 그렇다면 과연 금융산업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 또는 개인 차원에서 어떠한 것들에 집중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 거시경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에는 굉장히 큰 변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변화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그 이전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혹은 1997년에서 8년도까지 발생을 했던 아시아 외환위기와 비추어 봤을 때 그 진행 경과가 그렇게 많이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그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이 그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거나 또는 재정자금을 푸는 방향으로 대처를 해왔죠. 코로나19 그 대응 과정들을 살펴보면 특히 미국 연준의 입장,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그리고 미국 중앙정부가 어떠한 식으로 여기에 대응을 했느냐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이러한 움직임을 유럽 중앙은행과 일본의 중앙은행, 대부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다 동일한 방향성으로 따라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규모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산을 매입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10개국, G10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G10 중앙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상태였죠. 15조에서 16조 달러 정도 되는 10개국 중앙은행이 매입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5조에서 16조 달러 정도 되었, 우리 돈으로 따지면 2천조가 넘는 대규모 아주 큰 액수들이죠. 수준이었는데, 팬데믹 이후에 불과 6개월의 기간 동안 15조에서 16조 달러 정도 되던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가 22조 달러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폭증은 사실은 G10 국가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신흥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한국은행도 이러한 유동성 확대 정책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요. 금리를 1.25%에서 0.5%까지 떨어뜨렸죠. 그래서 국내에서도 대규모 유동성 공급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화되게 되면 결국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부채 관리의 어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기업 부채를 증가시키고요. 가계 부채 또한 증가시키게 됩니다. 돈이 굉장히 흔해지는 거니까 기업도 부채 조달에 부담이 없어지는 거고요. 가계도 마찬가지죠. 부채 조달에 어려움이 내지는 부담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이게 큰 위협 내지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높은 수준의 부채 수준, 기업과 가계의 부채 수준은 결국은 나중에 또 다른 종류의 위기가 닥쳤을 때 사실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에 한 번 정도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서 또 4년 정도 내지는 4, 5년 정도가 지났을 때 또 다른 종류의 큰 위험이 찾아왔을 때 초저금리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의 부채, 가계의 부채는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은 부채 관리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가중시킬 위험성,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종류의 위기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수단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이제 어려움들,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는 글로벌 경제에 특히 유동성의 증가라는 가시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증가, 당연히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유동성 증가 이외의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19 이후에 국내 거시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국내 생산성이 또다시 저하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2010년대 이후로 굉장히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저성장 기조라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 있어서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동안 나타나는 현상들은 아니죠. 단기간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두 번 겪었다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죠. 1997년의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두 가지의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겪었는데 공교롭게도 위기 상황을 겪을 때마다 항상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또 한 번의 생산성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현재의 생산성, 그러니까 잠재 경제 성장률은 약 3% 수준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떨어진다면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클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2.5% 근처에서는 아마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는 예상은 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또 떨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이 우리 거시 경제에서 관찰할 때는 내지는 예상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계 기업의 적체 현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는 문제점을 또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이제 기업의 진출률과 퇴출률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신규로 창업해서 이제 기업 사이드에 들어오는 숫자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똑같이 창업이 되는 기업이 있으면 이제 폐업을 해서 퇴출되는 기업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기업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폐업을 해서 퇴출되는 기업의 숫자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조정이나 혹은 이제 기업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좀비 상태로 남아있는 기업의 숫자들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숫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단적으로 관찰이 되는데요. 2019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제조업체 중에서 한계 기업의 비중은 무려 13%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들이 관찰이 되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된 상태입니다. 이자율도 더 많이 떨어져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고요. 투자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죠. 기업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내지는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이제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퇴출되는 것은 또 지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얘기는 결국은 한계 기업이 적체 현상, 좀비 상태에 도달한 기업은 점점 많아지는데 좀비 상태에서 기업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좀비 상태로 남아있는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 집중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회의 안정성 측면에서 평가를 할 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고 자본의 집약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특정 산업에 있어서 그 공급자, 그 공급을 담당하는 기업은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특히나 요즘과 같은 고도의 기술 사회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모든 수요를 만족시킬 만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개의 기업이 그렇게 생산량을 많이 늘렸을 때 오히려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면서 생산 비용은 더 저렴해지는 현상들이 보편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부터도 특정 기업으로의 집중도, 다시 말해서 한 개 내지는 두 개의 기업이 한 산업을 전체를 다 그냥 총괄해버리는 지배력을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그러한 이런 산업 집중도 내지는 독점력의 확대는 오히려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가장 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분은 언택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비대면 경제가 빠른 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비대면 경제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규모의 경제 효과가 특히나 더 강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산 및 서비스에 제공되는 비용 요소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업의 집중도는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죠. 이렇게 산업의 내지는 시장의 집중도가 커지게 되면 결국은 이건 무슨 의미냐? 생산된 생산품, 다시 말해서 소득이 특정 계층에게 더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것은 결국은 노동소득의 분배율이 하락될 가능성, 다시 말해서 보통 우리 이제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제 근로자의 그런 역할, 물론 자영업자들도 계십니다만, 자영업자들이든 보통 근로자들, 일반적인 근로자든 보통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그 소득을 확보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노동소득 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될 가능성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 섹터에서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계 기업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집중도가 커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가계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 소득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데, 가계 소득의 증가율이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런 하락 추세를 훨씬 더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가계 부분의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가계가 쓸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가처분 소득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2% 이하로 가처분 소득의 증가율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드디어 소득 증가율이 2% 이하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천천히 증가하는 현상들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가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사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전체 가처분 소득 중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중이 70%를 넘었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이후에는 6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계 부분의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이러한 소득 증가율을 더더욱 떨어뜨려서 가계 부분의 소득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 가계의 소득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되고, 쉽게 말해서 가계가 소득을 올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가계는 보통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냐 하면,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이제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직장이 있고 소득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이 소득의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미래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계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내 미래의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소비를 줄여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이어져 오고 있었죠.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불확실성,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생산 활동이 굉장히 위축이 되죠. 고용이 제대로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고용들이 계속해서 미래에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장은 더더욱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계의 이제 자산 구성에 있어서도 이제 조금 변화의 모습들은 이미 이제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요.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약 65%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이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가계에서도 더 이상 예금이나 또는 적금이 나의 재테크 수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머니무브, 쉽게 말해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투자성 자산에 나의 현금을 묻어둠으로써 적어도 최소한 은행에서 받는 이자율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려보겠다, 이런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중에서 이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내수와 수출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는 결국은 기업들 매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내수가 되겠죠. 내수 그리고 수출, 이 두 가지가 기업 매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지갑을 쉽게 열지를 않죠. 이거는 해외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에 있는 소비자들도 지갑을 쉽게 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수와 수출의 부진 현상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고요. 미래 소득에 대한 불안, 그리고 미래 고용 안정성에 대한 불안, 이것은 국내만에 국한되는 현상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미래 소득에 그리고 미래 고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결국은 소비 부진을, 소비 성향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감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의 변화 중에 하나가 언택트 환경의 강화,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택트 환경으로 인해서 기업 간의 양극화, 그리고 산업 간의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언택트가 쉽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분야, 이제 IT 관련 업종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IT 관련 업종 내지는 의료 관련 업종, 의료 관련 산업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종 간의 양극화, 산업 간의 양극화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같은 산업 내에 있더라도 선도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양극화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제 특징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거시금융에 대한,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럼 이렇게 거시경제 환경이 변했을 때 그럼 금융산업에서는 어떠한 도전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어떠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재정정책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고 통화정책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확대가 되고 있죠. 특히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고용 불안,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은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10년 후, 20년 후, 특히나 내가 은퇴를 했을 때 내 은퇴 이후에 내가 자산 내지는 은퇴 이후의 소득을 내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불안감을 대단히 증가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결국은 고용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소득 발생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그러한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미래에 있어서 이러한 고용 불안의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면 결국은 내가 은퇴했을 때, 그리고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은퇴한 이후에도 약 30년에 가까운 기간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제 활동 내지는 소비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간 동안 내가 과연 충분한 그 자산들을 마련한 상태에서 은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금융산업에서는 이러한 불안감에 대한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도전 내지는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계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은 결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결국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결과, 부정적인 충격들이 금융회사들을 통해 나타날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회사들의 수익성은 떨어질 가능성들을 높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혹은 금융 상품 설계의 디지털화가 점차 가속화되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금융 상품의 그 지형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자면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대형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산업의 지형도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미래의 금융산업 내의 경쟁은 전통적인 금융회사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회사와 새로운 빅테크 기업 간의 경쟁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그러니까 시장에 진입한 초기 상태인 빅테크 기업들의 승리를 점치는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금융산업은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문별 이제 생존 전략을 조금 살펴볼 텐데요. 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금융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은 정부 부문과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중앙은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유동성 공급 규모에 따라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이자, 시장 이자율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재정 지출을 대규모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재정 지출의 확대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면 결국은 이것은 전체적인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부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산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 사이드에도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금융산업이 어떤 식으로 이러한 도전에 대처할 것이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정부 부문과 중앙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부 부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재정 건전성의 관리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재정 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기업의 도산을 막고 그다음에 가계 주체, 가계 부분에 있어서 급격하게 소비가 위축되는 그런 현상들을 막아줘야 이러한 위기 상황이 끝났을 때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의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재정 지출의 확대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면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 위험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또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민간 투자의 구축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 지출에 의해서 민간 투자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할 때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금융산업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중앙은행은 지금 이제 기준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통화정책을 펴고 있는데 보다 유연한 방식의 통화정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연준이 평균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이제 새롭게 도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양적 완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양적 완화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에 대한 컨트롤 뭐 이런 부분들이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검토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부 부분과 중앙은행에서 시장이 근간이 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기업 사이드, 가게 사이드 그리고 금융 사이드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가 더 용이해진다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재정 건전성의 안정적인 관리, 그 다음에 중앙은행 통화 정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이제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금융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런 비용 요소를 금융산업이 결국은 부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기업의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일어나야만 그 비용 요소가 최소화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기업 성장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만드는 것, 그리고 기업이 신속히 구조조정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두 가지가 금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이제 다양한 노력들, 물론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여기서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서 이제 저성장의 고착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성장 기업의 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혁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모험 자본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은 배려들이 이루어져 왔었는데, 저성장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산업 규제 완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간에 지금 이제 융복합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상 진입 장벽을 낮추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산업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혹은 뭐 드론 산업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뭐 핀테크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새로운 시장 진입자가 나타났을 때 그 진입자가 자유롭게 비즈니스 모델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산업 규제가 유연하게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러한 모습들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산업 규제 완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혁신 벤처 기업들이 활발하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기업 성장 촉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사실 정부의 역할 그리고 자본시장의 금융중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라면 당연히 산업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그리고 그 규제 완화에는 분명히 기득권과 새롭게 진출하려는 경쟁자 간의 충돌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그러한 기득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중개 기능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험자본의 축적,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벤처기업, 혁신기업들은 사실 위험성이 높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자금 공급을 어디서 담당할 것이냐, 은행보다는 자본시장에서 담당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가능성들이 높다. 따라서 자본시장이 이러한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자금 공급 기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성장 촉진과 관련된 부분이었고요. 구조조정 촉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조정이 민간의 역할보다는 그 정부의 역할 내지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훨씬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조조정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 현재로서는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정책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역할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가 더 이상 정책금융기관이 아니라 민간으로 서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변화를 시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조조정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회 안전망의 확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지출의 확대 내지는 재정 지출 방향성의 설계, 제도의 설계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융 디지털화의 가속에 있어서 결국은 금융 서비스의 제공은 전면적인 디지털화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빅테크 중심의 복합금융그룹의 출현 이미 이제 빅테크 중심의 복합금융그룹이 출현을 하고 있죠.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은 소비자들과 굉장히 넓은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한 플랫폼들이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이 플랫폼들을 약간만 변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적용 범위가 당연히 금융산업이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것이고요. 경쟁과 안정성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특히나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높아지는 것 자체는 반가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자들 내지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다만 이렇게 경쟁이 가속화되면 결국은 시장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독점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들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 경쟁과 안정성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결국은 이 독점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금융산업의 이제 방향성, 발전 방향성이 이제 이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그러니까 개인 금융 소비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 특히 올해 들어서 증시 참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죠. 저금리 기조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머니부부 현상은 전 세계적인 지금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이 확대되고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증시의 참여 확대는 사실 거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 그럼으로써 나의 노후 소득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분들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확대되는 현상 자체는
필연적인 그런 이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시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을 때 굉장히 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지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지인들이 혹은 친척들이 증시 참여를 권유했다는 이유, 이런 이제 동기로 인해서 증시를 참여하게 되면 오히려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충분한 준비 기간, 학습 기간을 거친 이후에, 그리고 투자에 관련된 철학들을 분명히 정립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증시 참여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이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내지는 금융 전략들을 설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제언을 드려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떠한 투자 목적을 설정을 할 것이냐를 세팅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어디냐 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투자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시 투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재무적 목적을 뚜렷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단기적 접근이 아니라 인생 주기를 좀 고려한 나의 앞으로의 취업, 그리고 소득 흐름의 변화, 그리고 내가 언제쯤 은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인생 주기 전반을 고려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 목적을 설정을 하셨으면 그 투자 목적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증시에 참여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대단히 높은 투자 수익률 내지는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흔히 관찰이 됩니다. 높은 수준, 예를 들자면 20% 또는 30% 정도 되는 높은 수준의 투자 수익률, 기대 수익률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달성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투자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수익률을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목적 수익률 내지는 기대 수익률을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무리한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투자 수익률을 결정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의 통제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웠을 때 특정 종목 내지는 특정 자산에만 투자를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고수익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고수익의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투자 손실의 가능성을 오히려 더 키우는 요소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통한 위험의 통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양한 자산, 주식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이렇게 다양한 자산, 경우에 따라서는 금 같은 그런 원자재도 포함이 되겠죠.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수단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대한 분산, 그리고 특정 자산에 대해서도 매수 시점에 대한 분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격 흐름을 사전적으로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잡고 모든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도 굉장히 시점을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나누어서 꾸준하게 그 매입 시점을 분산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요. 예전에 적립식 펀드나 그런 이제 변액보험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매달 조금씩 얼마를 일정 부분 납입을 해서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운용을 했었던 상품인데, 이러한 매입 시점의 분산은 사실은 리스크 관리, 위험 관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리적 분산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글로벌 경제가 크게 동기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지역 간의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그러한 경제 성장률의 격차라든지 혹은 기업 성장에 있어서의 다른 패턴이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산에도 투자를 하시는 것은 필요하지만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간의 분산, 매입 시점 간의 분산, 그리고 지리적인 분산, 여러 가지 종류의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성공적인 재테크 내지는 성공적인 투자 전략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